집주인의 채무 이슈로 경매에 넘어가게 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손도 많이 써봤지만 보증금 2억 원 중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엄청 리스크한 일들을 하는 건데 이 사회초년생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계약서 쓰라니까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어. 뭐 월세보다 15만 원 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랑 소득이 비슷합니다. 2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 내후년쯤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냥 만 30쯤에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전세 대출인데 여자친구가 2022년에 전세 2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들어간 서울의 신축 빌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 초년생 전세 신축 빌라. 이거 거의 그냥 콜라보요. 네, 콜라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의 채무 이슈로 경매에 넘어가게 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손도 많이 써봤지만 보증금 2억 원 중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출이 있는 그런 건물에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서 결국에 이제 채권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가면은 딱 배당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무조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다 가져가면 남는 게 없다. 남는 것도 없죠.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의 실제 피해자가 되니까 인생 계획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는데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문제는요. 이게 전세 대출이랑 이게 다 엮여가지고 원래라면은 뭐 2천에 얼마 살 사람들을 2억짜리 전세를 살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출을 태워준 거잖아요. 근데 사기를 맞은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천만 날리면 될 사람을 2억이 날라가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자 몇십만 원, 뭐 10몇만 원 아껴보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데 그럼 사실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엄청 리스크한 일들을 하는 건데 이 사회초년생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계약서 쓰라니까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어. 그냥 이자 10만 원, 뭐 월세보다 15만 원 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대출 받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아봐야죠. 내 돈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도 늦춰지고 그로 인해서 자녀 계획이나 저의 미래 직장 위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한 2억이 이제 통째로 날아가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직접 낙찰받았다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최고 낙찰가의 우선 매수권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면은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아서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게 그거죠. 이제 경매에서 만약에 10억짜리가 나왔다. 그런데 누가 9억, 8억 9천, 8억 이렇게 썼으면 9억짜리 낙찰을 받아가겠죠. 그런데 그때 그 집 제가 사겠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눈치 보고 낙찰 가격 내가 안 써도 입찰 가격 안 써도 요 가격에 낙찰이 됐구나. 마음에 들면 그거 내가 산다라고 하는 우선 매수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돈을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남들이 잘 안 사요. 남들이 뭐 안 살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권리가 껴 있으니까 이걸 사봐야 뭐 여기 빼주고 저기 빼주고 해야 될 것들이 그냥 있어서 그냥 시세대로 사는 걸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뭐 회복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건물의 평가액이 대충 2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낮게 낙찰 받아가지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자친구의 소득도 계속 오를 테니 허리띠를 매우 세게 졸라매면 이자와 원리금도 어느 정도 상환이 되겠다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건물 사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분이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소득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어. 건물을 사더라도 2억 원의 보증금을 못 받는 건 똑같을 테니까 말이죠.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나름 신축 건물이지만 빌라고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이기도 한지라 투자로서 옳은 투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잡주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60% 때려 맞은 다음에 물을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걸 일단 한 발짝 물러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다시 투자를 한다면 이 주식을 살 거냐. 그래서 안 사지 그러면 지금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팔아야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그냥 한 5%나 10% 벌고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60%까지 찍히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 보이던 철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지 이게 왜 저점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자기 합리화 돌아가는 하면서
많아요. 긍정의 신호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엔 2천 태웠다가 나중에 2억 태우고 있다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기숙사에 지금 살고 계시고 관리비도 10만 원인데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결혼할 건데 2억을 이미 지금 날린 상황에서 본인의 인생 뭐 계획까지 어떻게 할 틀어지는 것인가. 거죠. 뭐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자친구도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문제예요. 사기가 아주 못된 범죄인 게 피해자들을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그때 이것만 했더라면 잘했더라면 이게 내가 바보라서 당한 거 아닌가. 근데 네 범죄를 저지른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길로 안 갔어야 되는데 이건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그러면 그 술 먹은 운전자가 잘못한 건데 그런 느낌으로 이 사기 피해자는 특히나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시선들도 있어요. 야, 너 그거 좀 조심하지. 알아보고 하지.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꼭 있거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은 진짜 사기꾼은 그렇게 티가 나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안 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데.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300 정도 저축하시고 한 200 정도 쓰시는데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전문직이시라고 했고 앞으로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날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뭐 2억이라는 돈이 당연히 큰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못 갚을 정도까지는 아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하는 손절 칠 거냐 여기 들어가서 물 타가지고 회복해서 나올 것이냐의 싸움이잖아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답 정해져. 이분도 내심 찜찜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생초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 사연은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 여자친구분이 그 빌라였나요? 아니면 뭐 다가구 건물이에요? 뭐예요? 그 다가구 빌라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통으로 통으로 한 소유주 거였던 거죠. 네네. 거기에 그냥 한 칸에 내가 들어간 거고 각자 네, 소유자가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아, 거기에 이미 대출이랑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들어갔군요. 저 정확한 건 제가 들어간 건 아니라서. 보통 다가구 신축 지으면 대출만 한 40-50% 있는 상태에서 뭐 전세도 막 들어가 있는 상태에 우리가 뭐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고 막 그랬나 보죠. 아마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지어지기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어지기 전에. 근데 이것도 전세를 또 순서대로 전세 먼저 들어간 그치. 사람들부터 받고 막 이러는 거라서 네네. 결국엔 이제 내가 못 받는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건물의 시세가 뭐 20억이래요. 알아본 바로는. 네,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저기 분이 당하신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당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는 이거를 낼 능력이 없잖아요.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일반 보통 회사원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계획은 본인이 세우신 대로 할 수는 없다. 할 이유도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죠. 그냥 여기서 이제 손절을 치는 게 맞죠. 네. 만약에 전세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네네. 지금 보시기에 그 건물을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물인가요? 아니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신 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알아보니까 우선 매수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사보는 건 어떨까로 갔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네. 버스를 잘못 탔어요. 교통카드 찍었는데 나는 저쪽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네. 찍은 김에 북쪽에 갈 만한 게 뭐 있나. 나 지금 남쪽에 빨리 가야 되는데. 원래 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랬다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가구나 이런 쪽이 되게 상황이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뭐 경매 넘어간 물건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뭐 보증금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건이 진짜 좋으면 네. 충분히 뭐 유찰이 많이 되면은 싸게 사서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물건이 우리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지금 경매에 대해서 공부는 잘 안 해보신 거죠? 지금 전혀. 네, 제대로 안 해봤어요. 요거 입찰일이 뭐 언제 정해졌나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거 뭐 유예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매가 시작은 했어요? 경매 개시는 했나요? 예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네네. 언제 개시가 됐어요? 개시가
그건 몰라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이걸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물린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걸 한번 벌고 나오겠다. 응? 이게 오히려 나한테 온 기회일지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논리 구조가. 네, 맞아요. 전혀 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얘를 실제로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집니다. 갑자기 건보료가 치솟는가 하면 그것도 도대체 이거 있지만 뭐 뭐지? 생애 최초부터 해서 지금 근데 다가구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요즘에 다가구 투자는 지금 세입자도 여기다 방이 몇 개죠? 한 10몇 개 되나요, 지금? 네, 15개 정도. 그러니까 그 나는 졸지에 지금 15개 지금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입자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임대차 보호법이니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뭐 내가 잘 따져보고 수익성 따져서 사면 되는데 지금 나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거는 돈을 벌 기회가 있더라도 내 건 아니다. 내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지금 자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나중에 없어요. 소득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얘를 가지고 여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화는 나시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은 받으신 상태인가요? 신청을 그 다른 세대분들은 다 받으셨고 네. 네, 여자친구도 그 집주인 잠적하기 전에는 한번 반려됐다가 네, 다시 신청해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그럼 못 받은 상태였고. 처음에 지은 건물주랑 주인이 혹시 뭐 바뀌었었나요? 혹시? 아니요, 바뀐 건 아니고 그러게요. 연락이 잘 되고 하다가 갑자기 네, 이게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네. 작년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반이 넘어서까지 이제 집주인 말도 계속 바뀌고 하다가 다른 세대분들도 다 이게 전세 사기 건물이구나라고 알게 된 시점에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신축의 제일 문제예요. 이게 다가구 신축이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공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 끼고 사거든요. 우선 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축이니까 또 그때 막 전세 막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제 최대한 전세가를 또 높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값보다 사실상 뭐 대출하고 전세값 합치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막 더 높아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모두가 상관없는데 시세가 내려가거나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은행은 대출 달라고 그러지 이제 전세입자들은 전세금 달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폭탄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총 얼마 정도 돼요? 알아보니까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이 20억이요? 근저당은 은행 12억 정도. 30억이요. 그러면 빚이 총 네네. 거기에 쌓인. 아유, 그때. 그러면은 단순히 얘기를 해도 지금 건물값이 20억이라고 치면 완전 그 박살난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사가지고는 답이 없죠. 그렇네요. 그 선순위 세입자는 없고 다 후순위인 거죠. 대출 다음에 있는 거죠. 세입자들이 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주진 않아도 되겠네. 아이고. 그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뭐 돈 받는 사람이 없겠는데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소액 보증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그치, 받고. 그분들이야 그렇죠. 뭐. 월세로 들어갔으면 차라리 받았는데. 그렇지.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챙겨줄 거 다 고려하면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좀 아쉽지만 정리하시고 큰 돈이긴 하죠. 당연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자친구분도 막 되게 지금 자책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맞아요. 이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못 갚을 돈은 아니거든요. 못 갚을 돈은 맞습니다. 아니고 살면서 이런 류의 사기를 또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길게 보면요. 아주 초긍정적으로 보면 싸게 막은 걸 수도 있습니다. 길게 네. 보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안 겪으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직업도 탄탄하시고 하니까 잘 추스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시고 이제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들이 어긋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새롭게 다시 제대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계획했던 그런 건 대로. 있는 것 같아. 결혼을 어차피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게 되는 거는 네.
지금 빚도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자친구분이 결혼을 안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늦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세 사기 이거를 알게 됐을 시점에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결혼할 거고 사랑을 하니까 당연히 갚아줄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거를 되씹어 보니까 2억을 통으로 잃는 게 좀 아쉬워서 결혼은 당연히 할 거고요. 네. 여자친구한테 뭐 이것 때문에 결혼을 늦추자라는 말이 여자친구 입에서 안 나오게 그냥 제가 바로 결혼하자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을 찾고 있다가 아니 뭐 이걸 그럴 필요는 해결하려고 없죠. 다른 거는 이제 밀어놓은 상태. 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뭐 등록을 하시고 나서 뭐 그다음에 뭐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긴 있거든요. 뭐 그걸로 뭐 우선 월세집을 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냥 참 애매한데 그냥 잃었다 생각하고 그냥 원래 플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뭐 내 인생에 굳이 이거를 뭐 섞기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소송을 걸고 뭘 해도 이미 그 사기꾼은 돈 다 빼돌린 상태고 돈 하나도 없을 거고요. 여기에 시간 쏘는 거, 비용 쏘는 거 자체가 낭비입니다. 예, 그냥 없어진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진짜 아직 창창하잖아요. 28살에 전문직 월급 500. 여자친구분도 전문직이에요? 아니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근데 평범한 회사원이 500씩이나 벌 정도의 여자친구면 능력 있다는 거고. 그래요. 앞으로 잘 돼가지고 진짜 잠적한 집주인 만나서 꿀밤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꿀밤 때려주고 싶다고. 아니 근데 집주인도 저게 방법이 없어요. 진짜 저기 그러니까 뭐 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저기도 아마 저게 전 재산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높죠. 보통 그때 그 다가구 지어가지고 돈 벌자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기치려고 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막 집값 많이 전세. 올라가니까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전세 받고 대출 껴가지고 투자금 뭐 한 5, 6억으로 집 하나 크게 지어서 그걸로 이제 한 10억, 20억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때 막 5, 60대 분들이 저런 거 막 교육받아가지고 집 지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막 집값 빠지고 막 하니까 자기가 한 10몇 억을 어떻게 물어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째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받을 길이 마땅치는 않을 거야. 마땅치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0년으로 앞으로 두고 쪼개면은 1년에 한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40년으로 분할해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그냥 갚는다고 생각하면 뭐 엄청 큰 돈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만약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개인회생을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피해금도 개인회생 대상이 된다면 하는 게 좋죠. 불이익 같은 거는 우리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가능한 빚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했을 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 채무자의 그리고 생긴 이력,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어딘가에 있는데 뭐 2억 대출이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보증금도 이제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채무가 생겼는데 그 채무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은 회생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다만 그 부분은 있죠.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상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인 가구 지금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니까 빠지게 되고 본인의 여자친구분이 어디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들은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럼 본인만이에요. 그럼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라고 해봐야 200만 원이 채 안 될 텐데 나머지 금액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거의 이자만 안 내고 원금을 전액 상환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나은 거잖아요. 그게 낫죠. 네. 이래저래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는 아니죠. 다만 그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내내 신용거래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그것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개인회생 좋다고 봐요. 억울하기는 할 테지만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그렇죠. 이자도 안 뭐라도 내도 좀 빚을 좀 감면을 받거나 이자만이라도 좀 줄어도 어쨌든 좀 나은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거꾸로 우리도 여기에다가 거의 대출을 한 17억, 20억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그걸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뭐 알 수도 없지만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20억 투자할 거면 다른 거 하셔도 되는 거니까.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갑자기 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물렸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물을 막 계속 태워가지고 이제 회사가 살아나면 좋은데 뭐 그럴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시면 본인도 좋겠고. 걱정과 고민이 감정적으로 다가와 경솔한 선택을 만든 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건 있을까요? 그 개인회생을 만약에 했을 때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국가에서 이제 탕감을 시켜주고 그만큼 일정 기간 동안 최저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이제 반납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제 소득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아니요. 개인 그건 회생은 아니고. 말 그대로 딱 개인 회생이에요. 개인만.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고 뭐건 전혀 상관없고 가정의 재산이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거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돈을 증여받고 이래도 상관없고 심지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양가족이 늘어나가지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죠. 아내분은 육아휴직하고 뭐 할 테니까. 그럴 때 그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상환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히려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낳고 휴직을 하는 게 나은가? 그러면요? 근데 휴직을 산 상태에서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해요. 아 그러면 소득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시작하고 그렇죠. 아기를 낳고 휴직을 그럼 하는. 조정을 하고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월급을 적게 받는 곳으로 가고 네. 회생을 신청한 다음에 그거는 어렵죠. 그거는 어려울 것 근데 같고. 일부러 그러기는 어려운 거니까 회생을 하면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 없냐고. 없어요. 물어보시는. 개인회생은 심지어 가족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회생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맘만 먹으면 아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개인회생 자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개인회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뭐 회사에서 알아냈다 그거를 우연치 않게 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특히나 이분 월급 보면은 이제 규모 있는 기업을 다니시고 대기업일 것 있는데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고용노동부로 거의 해서 이제 오히려 더 뉴스에 할수 막 있다. 그냥 무슨 기업 난리 날 아, 정도니까 아무도 그래요? 몰라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쪽으로 한번 알아는 보셔야겠네. 지금 회계 담당자가 월급 이체 시 알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회생 웃긴 게 내 월급에서 마치 어딘가 압류당해가지고 뜯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준 계좌로 매달 입금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입금하면 입금을 되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거 입금 놓쳐가지고 그거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걱정 안 자동이체만 잘 걸어놓으시면 네네네. 문제는 없는 거네. 그렇죠.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 딴 데 가는 거를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알아? 그건 말도- 해킹하지 그건 않고서야. 뭐 국세청 정도밖에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는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혹시 그러니까 처가가 될 쪽에서 뭐 이렇게 이걸 모르시나 보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네네. 근데 이거는 말을 하고 다 같이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이제 뭐 남편이 되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마음은 봤을 때. 이해합니다만.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여자친구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맞고 해결이 안 되면 여자친구네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연자분이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남자친구니까 해결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니까. 네. 네. 다 얘기하고. 돈 문제는 오픈을 왜냐면 해야 된다. 상대방 가족에게도 말은 하긴 해야죠. 이거를 그것도 웃긴 거예요. 여자친구분의 부모님 입장에서 네. 부모님은 몰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사위 될 사람은 알아. 근데 그걸 나중에 어떤 경로로든 또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 생각도 마음도 이상해지죠. 야, 어떻게 우리 딸에게 벌어진 일을 나는 모르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 갚아줬어 예를 들어. 근데 저쪽 상대방 분은 부모님은 몰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본인한테 막 해온 게 하나도 없다고 막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나. 예를 들어 맞죠? 드라마네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서로 막 괜히 그래요. 이제 이게 골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럴 필요는 네, 없다. 다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그래서 우선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집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방법을 찾으시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냥 뭐 문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결혼하시면 되는데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상남자스럽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걱정시키지 마. 내가 다 할게. 뭐 이러시다가 타토타토남. 이걸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알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주말극 되는 거야. 이제 주말 9시 드라마 됩니다. 너무 식상한 드라마. 이 결혼 반대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식상하지만 흥미진진한 주제가 돼버립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다가 오히려 괜히 또 집안 싸움 나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거를 알아야 될
의무는 있다. 권리도 있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아마 남자친구분 지금 사연자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배경을 가지셨다면 아마 부모님도 그걸 오픈했을 때 이 결혼 반댈세 그럴 부모님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선 처갓집에서 자체 해결할 그죠, 필요성은 그죠. 있어요. 네. 우선 그거 정도는 그치,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서로 싸움이 안 나. 제가 봤을 땐 결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몰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몰래 어디 가가지고 제주도 여행 갔는데 가가지고 숙박 사기 당해서 하룻밤 뭐 밖에서 그런 게 아니기 이 정도의 때문에.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서로 다 우선은 저쪽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결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하시는 게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잊으시면 또 나중에 또 더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네. 뭐 주식으로 2억 날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좀 미리 한번 예방 접종 한번 따끔하게 맞았다 생각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